데이터식 개별 변수 요약과 집계의 두 번째 시간이죠. 연속형 변수에 대한 특성 요약과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my라는 이름으로 메모리에 있는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데이터 셋에서 연속형 변수 컬럼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서브셋으로 일단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범주형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지어서 나누어서 분석을 좀 해보는 이런 시나리오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변수에 대한 그 컬럼명을 좀 확인하려면 names나 colnames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변수 컬럼 목록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24개 정도의 변수 컬럼명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앞서서 범주형 컬럼명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ctg underbar names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 이름이 여기 들어있고 범주형 변수 컬럼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이 둘간을 빼주게 되면 나머지 요소가 연속형 변수 컬럼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름해 볼 수가 있죠. 물론 간단하게 우리가 원본 데이터셋에서 얘하고 쟤하고 변수명이 연속형 변수다 이렇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차집합 개념으로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좀 빼기 개념으로 나머지 요소를 찾는 이런 기법을 좀 익힐 겸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한번 좀 작성해 봤는데요. setDI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쪽에 있는 요 데이터 셋, 벡터 데이터죠. 문자열 벡터인 거죠. 전체 my라는 이름의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의 변수 컬럼 24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범주형 변수에 대한 요 전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간을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set diff가 차집합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연속형 변수 컬럼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블 한 변수 이름들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my라는 객체의 인덱싱, 요 변수들만 인덱싱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cnt라는 객체명으로 따로 하나 이렇게 서브셋을 만들었습니다. cnt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번에 방문 의사결정을 얼마 전부터 이렇게 했는지, 몇 번 방문했는지, 몇 명하고 왔는지, 체류기간이라든가 쓴 비용이라든가 카드 결제금액, 현금 지급금액,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비포 이미지, 애프터 이미지, 여행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여행을 하고 나서의 이미지, 그리고 재방문을 하겠는지, 다른 사람한테 레코멘데이션 하겠는지에 대한 이런 그대로 어떤 그 항목을 구별하는 성별이나 직업 유형이라든가 또 머무는 숙박시설의 종류라든가 우리나라 와서 활동했던 액티비티 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양적인 크기를 측정하는 이런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부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12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레코드 개수는 13,800여 개입니다. 대체로 변수들이 양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정수 아니면 실수죠. 그래서 R에서 내부 구조상의 int, 이게 이제 인테저라고 해서 보통 이제 정수형, 들어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소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정 간격으로, 일식 간격으로 보통 측정되어 있어서 정수 타입이고, 여기 뉴메릭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소수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포맷이다.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크기 때문에 뉴메릭하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수 타입, 인테저는 정수 타입으로 이렇게 R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수하고 실수는 연속형, 양적인 크기를 보통 우리가 의미하는 데이터 이죠. 그리고 요 나머지 요 만족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렇게 무한대까지 있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 사이까지 이렇게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보통 우리가 등간 척도 또는 이제 일정한 간격 척도 이렇게 보통 측정을 보통 하죠.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요, 앞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에이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얘도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연령대를 측정했잖아요. 15살부터 20살, 그리고 30살까지, 40살까지, 그다음에 50살, 60살, 그리고 60살 이상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자, 이 경우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측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만, 이때에는 5살밖에 간격이 안 됐고, 이때는 10살, 얘도 10살, 또 60대 이상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살까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서열 척도, 오디널 척도 같은 경우는 항목을 구별하지만 이 1번 항목에서부터 이쪽 항목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연령대,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들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조금 그 순서의 의미는 갖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이 간격 척도나 등간 척도는 항목을 구별하긴 하지만 5번이 제일 만족한다, 4번이 만족하다, 3번이 보통 2번이 불만족하는 편, 1번이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보통 측정을 하는데, 그 간격이 일정하다고 보통 이제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일반적인 연속형 척도하고 등간 척도, 간격 척도의 연속형 변수 컬럼이 보통 들어가 있죠. 자, 서머리 함수로 내용을 보는데, 우리가 연속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가운데 위치를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 방문을 1개월 전에 결정하는지 72개월 전에 결정하는지 이런 로 데이터가 있네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전에, 3.3개월 전에 이렇게 국내 방문을 보통 결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국내 어떤 관광 관련된 마케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해외 관광객들한테 적어도 3개월 전이면 한 계절 전에는, 다음 계절에 방문을 하시면 겨울에는 이제 봄 시즌에 대한 마케팅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미리 그때 이제 그 외국에서 겨울일 때 봄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좀 기대하고 예매 같은 걸 미리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또 측면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문 횟수도 처음 방문부터 많이 있는데 최대 300번까지 이렇게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이상치라고, 좀 여행을 왜 평생 100살도 안 되는 분이 300번 넘게 왔다는 건 거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여행 목적보다는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서 오신 분들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수한 관광 목적의 어떠한 방문 횟수를 볼 때와 비즈니스 목적을 좀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4명 정도는 응답하지 않았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반자 명수도 혼자 오는 여행도 있고 300명, 301명까지, 요거 아마 단체 여행객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98명.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대규모로 가면 그만큼 이제 좀 그 단체 여행객 프로그램들로 많이 이제 가야 되는 거고, 보통 한 3명 안팎 같은 경우는 아마 단체 여행보다는 좀 자율여행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네요. 이런 내용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도 하루부터, 당일치기부터 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일까지 아니라 365일, 1년 정도 체류하시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평균 14일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관광에 국내에 왔을 때 2주 정도, 보통 저희가 이제 유럽 여행할 때 2주 이상, 한 달 정도 가게 되고, 한국만 달랑 올 때는 2주 이상 체류하는 게 강하게 있을지, 이것도 이런 그 좀 이상치, 극단치들로 인해서 평균값이 약간 조금 오류가 끼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형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렇게 이상치,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작은 쪽이나 큰 쪽에 이렇게 좀 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제어를 해서 가운데 지점이 어디냐를 파악할 필요성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한 푼도 안 쓴 경우와 최대 지금 뭐 100만 달러 이상 여행 오는데 이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측정 단계에서 공을 하나 좀 잘못 붙였던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한국에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잘못 좀 판단해서 응답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등간 척도로 측정된 전반적 만족도부터 이렇게 5점 척도로 측정된 내용은 1번부터 5점까지 이렇게 돼 있고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4점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서 대체로 국내에 대한 여행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후한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비포 이미지가 4.045에서 관광 이후에 애프터 이미지가 4.378로 이렇게 0.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 기대했던 바가 국내 와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갖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이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오고 싶다라든가 남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속형 변수 중에서 저희가 이 등간형 척도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좀 선정해서 요모조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만족도, 오버럴이라는 요 이제 변수명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요. CNT 데이터 프레임 서브셋에서 달러 오버럴 또는 저희가 이제 CNT 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 이렇게 이제 따옴표를 붙여야죠. 이때는 그래서 오버럴이라고 쓰시면은 해당 변수에 대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부분 추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첫 번째 응답자가 매우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세 번째 응답자는 만족하는 편이다. 이렇게 대체로 4점대, 5점대, 일부 이렇게 중간에 뭐 쏘쏘했다, 보통이다. 이렇게 일부 응답한 고객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맥스 프린트 옵션에 의해서 1000개 이런 요소 데이터까지만 출력이 좀 됐고 그 이상은 어차피 이 하염없이 13,000명을 올려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몇 번째가 뭐라고 응답해서 이렇게 이런 걸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냈다 보시면 되고 이 양을 만약 많이 여러분이 키우고 싶으시다면은 저희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좀 요모조모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 요 옵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옵션스 요거를 좀 도움말이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맥스 프린트 옵션이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그 맥스 프린트가 10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2000이나 3000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요 출력된 결과도 많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 만족도의 역시 일부 내용도 그러니까 요 내용도 우리가 꼭 이게 앞쪽에서부터 잘라서 뒤쪽에서부터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냐? 분명히 있죠. 데이터셋이 이렇게 많을 때는 개별 변수든 아니면 전체 여러 변수가 결합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든 간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끊어서 부분 인덱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추출해서 입력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R을 잘 쓰셔야 되는데 파이썬이나 한쪽 축은 R이나 파이썬의 데이터를 잘 입력해주는 작업이고요. 또 한 축은 입력된 데이터를 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 인덱싱 서브셋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추출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쪽에서부터 뒤쪽에서부터 이 정도 그다음에 일부 범위를 지정해서 그 내용만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자리에는 이렇게 콜론 연산자가 아니라 C 함수 쓰셔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 개로 입력할 수가 있죠. 5번째, 뭐 200번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인덱싱 하고자 하는 요소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면은 그 내용대로 부분 추출을 이렇게 해 줍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개이기 때문에 C 함수를 묶어서 이렇게 입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전반적인
개별 변수에 대한 구조,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구조 파악인데요. length나 nlow 같은 기능이고요. 내부 구조를 또 단독 변수별로 보면 개별 변수의 유형,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로 데이터가 어떤지를 한 번에 이렇게 조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 만족도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 내용입니다. 서머리 함수에 넣으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번부터 5점까지 그리고 뭐 1번보다 작은 이상치나 큰 이상치는 나와 있지 않고 결측 데이터도 없이 13,000여 명이 다 빠짐없이 응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 가운데 있는 숫자가 메디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4,000명의 데이터를 1번 응답자들, 2번 응답자들, 3번 응답자들, 이렇게 또 4번 응답자들, 5번까지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출발하고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제일 가운데 있는 응답자를 저희가 찾은 거죠. 그 4번이고 평균적으로 4.4점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요. 사이사이에 뭐 입출국 시스템이 편리한지, 쇼핑이 편리했는지, 숙소는 어땠는지, 교통편은 어땠는지, 음식은 어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부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공해드린 요 투어라는 요 로데이터에는 투어.csv에는 세부 만족도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점차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좀 후속 차시에서 분석을 좀 할 때는 좀 상세한 그런 만족도, 세부 만족도가 있는 데이터들도 다뤄볼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만족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중에 어떤 게 만족스럽고 어떤 게 불만족스러운지를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 조금 더 정교한 이런 분석이 좀 될 거고, 그 결과를 받아보는 관광 쪽에 근무하시는 어떤 기획자, 마케팅, 프로모션, 서비스 응대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연속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고 평균적으로 응답자들마다 0.59 정도씩 이렇게 약간 값이 평균이 4.4점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59, 누구는 한 3점대, 누구는 막 5점대까지도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얘기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표준 편차의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배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거를 예측을 할 때 100% 이 평균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해서 뭐 영어 토익 점수를 우리가 뭐 맞겠다 뭐 이럴 때 매번 우리가 예상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평균 토익 점수가 있는 거고 시험 볼 때마다 약간씩 떨어질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죠. 그런 걸 좀 계산한 게 표준 편차의 개념이고, 통상적으로 이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배까지 평균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1.5점씩 이렇게 좀 레인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값이 4점. 그래서 요 산술 평균 광구 요 중앙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아웃라이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트림드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한 5%씩 그 로데이터를 실제로 제거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 건데, 산술 평균하고 중앙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트림드 했던 평균값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여기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평균 오차, 평균하고 차이 나는 것들을 그냥 빼가지고 다 이제 더한, 그래서 개수로 나눠진 거고요. 최대 최소 레인지, 스퀴니스하고 쿼터시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 꼬리 분포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면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꼬리 분포니까 약간 요렇게 평균이 4점이니까 약간 이제 상위 레벨 3점보다는 4점과 5점 쪽으로 데이터가 약간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는 정규 분포가 분석할 때 좀 안정적인데 관광 도메인 입장에선 다행인 거죠. 국내 만족도가 4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 서비스 질이 나름대로 이용자들 입장에서 괜찮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거고, 쿼터시스 같은 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가 이렇게 한쪽에 첨도라고 하는데 뾰족하다 이거죠. 이거는 데이터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 데이터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이
그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요. 첨도가 너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기록하면 이렇게 완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때나 이 데이터가 어때요?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값을 세팅했을 때 이 값이 확인하게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요럴 때도 요렇고 요럴 때도 요렇고 요럴 때도 요래 버리면 이 변수의 어떠한 그 자원을 투입해서 통제하기가 이렇게 뭐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첨도도 너무 뾰족하거나 너무 완만하면 실무에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이내로 좀 기록이 되면 이것도 뭐 정확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만 룰 오브 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관행적으로 업계 관행, 학계 관행상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범위 내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정규분포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HMSC 패키지인데요. 5개의 유니크한 결축 데이터가 없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0.783 정도. 그러니까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연속 데이터로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 0에 가까울수록 이거는 범주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판정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조작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산술 평균, 진위 그 차별화. 이것도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20%씩 빈도가 발생한 게 아니라 이쪽은 빈도수가 되게 적은 반면에 4번, 5번이 빈도수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 유니크한 로 데이터마다 해당되는 케이스가 좀 불균형돼 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어느 한쪽 패턴이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이 패턴이 좀 균형감 있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분석해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유니크한 데이터마다 발생하는 그 확률이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요거는 4번, 5번 쪽에 좀 비중이 있게 치우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 히스토그램을 스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요런 그 측면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4.5점대의 데이터가 이렇게 쏠려 있다는, 집중되어 있다는. 그래서 스퀴니스 웨더면에서 왼쪽 꼬리 분포, 왼쪽이 기다랗게 꼬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또 여기 이렇게 25% 지점, 50% 지점, 75% 지점의 데이터. 25%가 2번이 아니라 4점대 만족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도 이렇게 분위스라고 하는데 퀀타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가늠해 보실 수도 있네요. 시각화 관점에서 연속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관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롯 함수에 데이터를 넣어서 일단 점을 찍어 봤는데 첫 번째 응답자부터 13,800번째 응답자까지 몇 점을 응답했는지를 지금 산점도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만족도.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만족도가 있는데 대체로 이게 만족도가 저조하신 분들은 좀 뜨문뜨문 있고 대체로 뭐 쏘쏘했다, 만족하는 편이었다, 매우 만족했다는 응답이 전체 데이터의 뚜렷한 패턴으로 관찰이 된다는 걸 이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동그란 점을 찍어달라, 이런 뜻이고 21번이 동그란 모양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로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달라는 주문이고 요 AB 라인이라는 게 약간 그래프의 요 가이드 라인입니다.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적절한 눈금을 만들어서 H는 이제 호라이전탈 수평선, V는 버티칼 수직선 같은 걸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가이드 라인의 색깔, 라인의 타입, 점선으로 할지, 직선으로 할지, 뭐 두꺼운 선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라인 타입이나, 그러니까 이 해당 함수 옵션을 도움말 검색을 좀 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간격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간격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그려달라, 이런 주문이죠. 그리고 실제 응답자들도 1000명 단위로 가이드를 이렇게 좀 그려달라는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 데이터는 이렇게 히스토그램 같은 걸 이렇게 기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산점도를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데이터가 굵은 선이 중앙 값이고요. 이게 제일 낮은 값부터 높은 값인데,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 1번부터 5번까지 이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25%부터 상위 75%까지가 메인 데이터라고 해서 보통 박스 데이터로 표시하고, 그 위아래 이렇게 휘스커라고 해서 수염이 달려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위쪽에 이런 수염이 없는 걸로 봐선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5번까지 차 있다는 뜻이고, 일부 요 3번 이외에 2번이나 1번은 전체 13,000명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에 좀 아웃라이어 관점에서 보통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박스 플롯의 요 상자 수염 요 이제 기준, 어퍼 펜스라고 하고도 어퍼 리미트, 로어 펜스, 로어 리미트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넘어서는 쪽에 점이 찍혀 있으면 작은 쪽이든 큰 쪽이든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다, 이렇게 가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할 때보다 일정 간격으로 잘라서 그 발생 빈도, 발생 확률을 계산한 게 히스토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프리퀀시 요 정도 구간에 이제 내용을 좀 잘라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여기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이쪽에 많이 이제 몰려 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연결하는 이런 선을 밀도곡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해당 구간에 발생하는 확률, 이런 걸 좀 지칭하는 개념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비율형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속형 변수 중에 크게 우리가 구별할 때 등간 척도, 그다음에 이제 비율 척도를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촘촘하게 있어서 범주형처럼 빈도 분석이나 비율, 퍼센티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편차라든가 최대 최소라든가 외도 첨사, 그런 방식으로 좀 기술 통계를 분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경비 자체가 데이터가 너무 이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방식이 이제 이 사이언티픽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하면 읽기도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 보통 이 플러스가 붙거나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어떤 숫자가 나오면 해당되는 앞의 숫자에 곱하기 10의 2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숫자 곱하기 10의 제곱이라는 표시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0.000000 뭐 이런 숫자를 길게 콘솔창에 출력하면 이제 읽기도 어렵고 다루기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인 표기법, 주로 이제 과학계나 이런 이공계 쪽에서 큰 숫자나 작은 숫자를 다룰 때 뒤쪽에 플러스 어떠한 숫자,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면 10의 제곱이구나, 10의 세제곱이구나, 10의 마이너스 3승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부 내용, 구조파, 기술 통계랑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실제 산술 평균하고 표준 편차 차이가 너무 나죠. 여행객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평균보다 편차가 좀 작아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 중앙값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아웃라이어를 제외했을 때 차이가 무려 경비 차이가 $3,0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웃라이어가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요 스퀴니스나 커터시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분포 모양도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좀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판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이렇고 대부분 여행 경비가 이 정도 레벨인데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의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좀 나올 수가 있네요.
실제 시각화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이 금액이 요 정도 레일로 보통 뭐 돼 있는데, 보통 뭐 $1,000, $2,000 요 정도 레인지, 아웃라이어 제외했을 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일부 이렇게 튀는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이드라인까지 그래서 한번 봤고요. 이것도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그렸을 때 보통 이제 이상적인 박스 플롯이 보통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부터 큰 데이터까지 이렇게 나열했을 때 한 25% 지점, 가운데 요게 50%고요. 박스가 보통 이게 그려지면 요게 75%, 이게 25%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 구간에서 비중 있게 데이터가 많이 관찰이 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위쪽에 이제 upper limit, lower limit 또는 upper fence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둘레가 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25%부터 75% 구간이 비중 있게 발생하는 확률이고, 요거의 1.5배를 좀 넘어서는 구간에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요 박스가 이제 지나치게 작은 걸로 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1,000, $2,000 요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 같고, 요걸 넘어서는 이상 아웃라이어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처리 또 작업에서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제어하는 작업을 좀 배우실 예정이고요.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일정한 구간별로 잘라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쪽에 너무 데이터가 몰려 있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 꼬리 분포죠. 데이터 분포 모양이 밀도 곡선으로 그렸을 때도 이렇게 모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연속형 변수에 대한 특성 요약과 간단한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